남들 다 아는 것 같은데 나만 모르는 아주 사소하고 중요한 IT 이야기를 외계 없이 풀어드립니다. 세상 모두가 발전하는 그날까지 자가 발전! Fucking polarized, fist raising anger, staring down, don't meet the eyes. Everyone's a stranger, thousand to 자가발전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습니다. 이번 주는 저는 잘하네요. 네. 아무도 이제 방송 잘하네요. 네. 저는 디자인하는 개발자 아망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그렇죠. 항상 제가 먼저 할 이유는 없죠. 아망드가 이제 먼저 하는 날, 아망드가 대장이니까요. 네. 네, 저는 자가발전에서 이렇게 진행을 맡고 있는 네. 기획자 은 실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자가 발전한지 네. 5년이 됐는데 5년밖에 안 된 거죠? 5년이 됐는데 어떻게 그걸 까먹었어요? 그런 거에 만족할 수가 있어요. 5년이 됐는데 어떻게 아직도 그 네. 순서를 까먹어요? 이쯤 되면 컨셉이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저희가 그 유튜브를 하고 나니까 네. 이 카메라를 자꾸 또 신경을 써야 돼가지고 네. 쉽지가 않네요. 그 유튜버 분들이 진짜 대단하다는 걸 또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요즘. 근데 네. 뭐 저희 시청 지속 시간이 계속 네. 길어지고 있더라고요. 점차 보니까. 길어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네. 뭐 좀 괜찮구만. 네. 이것도 나름 재미가 있구나. 네, 아니면 청취자분들이 이제 저희의 그런 아쉬운 부분들을 적응하고 계시는 게 아닐까? 팟캐스트에서 네, 유튜브로 나는 이제 팟캐스트는 듣지 않고 유튜브로만 보겠다 하시는 분들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 그쵸. 그래도 팟캐스트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네. 유튜브도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근데 유튜브가 그래도 좀 애착이 갈 수밖에 없는 게 네네네. 유튜브에는 다양한 이제 부가 자료들을 올릴 수 있잖아요. 그건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네. 보면은 좀 유튜브가 여러분들이 좀 이런 저희가 말로만 설명을 드리기가 어려운 그런 것들을 좀 설명할 때는 유튜브도 좋은 맞아요. 수단이구나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또 그 유튜브가 또 좋은 점 중 하나가 이제 어떻게 보시면은 그 시청해 주시는 분들의 통계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직접적으로 받을 수가 있기도 하고 네. 또 청취하시는 분들이나 아니 시청하시는 분들도 그냥 보다가 바로 이제 별다른 로그인이나 이런 작업 없이 거기다 그냥 이제 본인 계정 원래 구글 계정으로 또 로그인 되어 있으니까 네. 또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그런 장점도 있어서 소통이 점점 더 편해지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저희 그러다 보니까 애착도 생기는 것 같고 뭐 그렇다고 해서 저희의 원래 모토가 팟캐스트였던 게 변하는 게 아니니까요. 여전히 팟캐스트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각날 때 고향집처럼 생각하시고 팟캐스트 다시 들어와 주세요. 파티가 이번에 무슨 이벤트를 했더라고. 네. 그 얘기 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이번 시즌부터 이제 또 파티 프렌즈에 소속이 돼가지고 네. 뭐 그 이제 소소한 도움을 받으면서 파티한테 막 뭔가 일종의 기획사 계약처럼 저희가 도장 찍고 막 이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함께 하자 이렇게 해서 으쌰으쌰 하고 있는 중인데 네. 그 으쌰으쌰의 결과물인지 그 봄맞이 이벤트로 해가서 이제 추천 팟캐스트에 올라갔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그 이벤트 방식이 독특한 게 이제 어떤 팟캐스트의 뭐 파티 뭐 계정에다가 이렇게 파티 공식 트위터에다가 올려주세요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저희 채널의 게시판에다가 이렇게 뭐 신청합니다 이렇게 쓰면은 그걸 또 수집해가지고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이제 네. 4월 봄맞이 이벤트인데 네. 그 저희 파티를 구독하고 있는 화면을 캡처를 하셔서 음. 파티 게시판에 올려주시면은 저희 채널 게시판. 네, 저희 자가발전 채널 자가발전 게시판에 채널. 올려주시면은 이제 자동으로 응모가 되는 시스템인 것 같아요. 자꾸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저희는 전달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은시장한테 형 우리 뭐 이벤트 한 적 있어요? 그랬더니 아니 없어. 근데 제가 그걸 해놓고 되게 많이 까먹거든요. 그래서 없어라고 했는데 그래서 공지사항 가봤더니 파티에서 공식적으로 하는 이벤트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벤트 많은 분들 이제 저희 자가발전을 파티를 통해서 들으시는 분들은 네. 저희 파티 게시판에다가 구독하시는 그 화면이랑 네. 캡처랑 이제 봄맞이 이벤트 참여한다 이렇게 적어주시면은 그 이벤트에 자동으로 참여가 되는 것 같으니까요. 저희 쪽에서 아웃풋 나가는 거 없고 파티에서 이렇게 지원해준다고 하니까 네. 뭐든지 이렇게 좀 그 타먹을 수 있는 거 있으면 같이 올려갖고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도 몰래 거기다 올렸습니다. 네. 많이 올려주시기 아니 바랍니다. 근데 그 파티는 왜 우리한테 얘기를 안 해주는 거야? 아니 그래가지고 게시판이 원래 그 글이 잘 안 올라오고 있었잖아요. 네네네. 유튜브 쪽에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고 있었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게시판에 막 글이 미친 듯이 올라와가지고 네. 문득 약간 깜짝 놀랐다가 그 이벤트가 있다는 거 알고 또 갑자기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말없이 듣고 계셨구나 이런 걸 알게 되는 계기가 또 됐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파티에서도 그런 이벤트가 있다는 거 전해드리려는 겁니다. 파티가 우리한테 말 안 했다는 것도 같이 얘기하고요. 네. 깜짝 놀랐네요. 아무튼 뭐 그런 이벤트가 있고요. 우리도 뭐 이벤트 간만에 다시 하자 이제. 긍정이 돌아오면 한번 자가발전 자체적으로 이벤트 한번 시원하게 한번 저희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한번 진짜 이벤트 어떻게 하는 건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그 이제 또
발전을 얘기해야 되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 이번 주에는 어떤 특집일지 아망드가 지금 거의 몇 주째 힘들게 또 막 주제 없어가지고 이번 주에 뭐 하냐, 이번 주에는 이거다 이러면서 갖고 오는데 준비를 굉장히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번 주 주제가 뭔지 좀 궁금합니다. 어떤 건가요? 이번 주 주제 제목은 네. 선 넘는 통신입니다. 선을 넘었다. 네. 이 통신이 마치 파티가 이벤트를 하면서 우리와의 그런 관계에 선을 넘었다 뭐 네. 이런 느낌인가요? 요즘 그 선 넘는다라는 말이 되게 유행이잖아요. 왜 유행이야? 장성규 씨가 나오면서 뭐 아. 선 넘는 캐릭터 뭐 그다음에 기생충에서 네네네. 이성균이 선을 넘어 그치. 똑같네요, 거의. 그런 거 네. 하시면서 이제 선 넘다는 말이 되게 유행인데 자주 들리기 시작해요. 네, 근데 그 선을 뭔가 넘어서 네. 하는 통신을 이제 우리는 무선 통신이라고 하죠. 그렇게 표현한 거였군요. 네. 무선 통신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해볼까 합니다. 네, 무선 통신에 대한 얘기. 무선 통신이라고 하면은 또 어떤 건지 좀 안 와닿을 수 있으니까 크게 보자면 대략 어떤 걸까요?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스마트폰 네네네. 그리고 뭐 와이파이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 좀 정말 해볼까 선 합니다. 없는 그 통신 세계에 대한 것들 두루두루 얘기를 하시겠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시작해 네. 보도록 하시죠. 제가 이번 주에 방송 준비를 하면서 느낀 건데요. 네네네. 분량 조절에 실패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방송을 하다가 2부로 2화로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상중하 수준으로 바뀔 수도 네, 있군요. 그래서 이거는 네. 방송을 하면서 네. 너무 내용이 길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밑밥을 한번 깔아보고. 그냥 느긋하게 해서 뭐 이렇게 한 4화 이렇게 가자. 숫자로 라벨링을 하세요. 이번에는 전화, 그럴까요? 후기 이렇게 네. 말하지 말고. 어쨌든 무선 네. 통신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 좋습니다. 건데요. 이제 우리가 하루에도 또 수십 번도 더 하고 네. 수백 번도 더 하고 카톡만 해도 음. 수백 개씩 오잖아요. 네네네. 은 실장은 안 오는 것 같던데. 저는 그 카톡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네. 일부러 꺼놓은 겁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어디 꽂혀 있는 것도 아닌데 네. 그 내가 원하는 언제 어디서나 그 수백 마일리 떨어진 내님과 통신을 할 수 있다는 게 신기하기만 합니다. 왜 내님이라고 해요? 너님과 통신한다는 게 참 신기한데요. 그렇죠. 그 특히 그 현대 사회에서는 음. 사람과 사람끼리 연결되는 게 아니라 네. 또 사물과 사물 그리고 사물과 사람이 또 연결되는 네. 그런 시대가 왔는데요. 이게 모두 또 선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은 실장과 제가 선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 집 로봇 청소기가 선으로 연결돼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다 잡아뜨리고 다닐 거 아니에요? 우리 스마트폰이 다 선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아이고. 이게 네. 이제 그야말로 선과의 전쟁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선을 넘어서 그 우리가 보내는 이 카톡은 네. 여러분이 듣고 계시는 이 팟캐스트는 네. 어떻게 내 귀에 들릴 수 있는 건지 네. 그리고 5G 시대가 도래했다고 그렇게들 떠들어대는데 네네. 도대체 5G는 뭐고 그러면 4G, 3G, 2G, 1G는 뭔지 그리고 5G는 빠르기만 한 건지 네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번 주에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이 G 아까 말했던 어떻게 보면 제일 궁금증이에요. 과연 5G 이렇게 하는데 이전 G는 뭐였는지 네. 한번 그게 좀 궁금하긴 하네요. 시작해 보시죠. 시계바늘을 좀 거꾸로 돌려보겠습니다. 네네네. 제가 준비한 특집은 보통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리는 거 그러더라고요. 시작하십니까? 네. 스토리텔링을 잘해. 네. 1878년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과거네요. 1878년에 은 실장은 뭐 하고 계셨어요? 78년이요? 78년에 이제 국민학교 막 입학할 1878년이요. 죄송합니다. 거짓말 하려던 게 티났네요. 네, 아무튼 1878년. 1878년에 그 뉴욕이랑 네. 시카고가 최초로 전화로 연결이 됐습니다. 그럼 전화의 최초인가요? 그게? 그렇죠. 전화. 그래서 이제 이때까지만 해도 네. 벽에서 선이 나와서 또 이쪽에서도 변에서 선이 나와서 이 두 개가 연결이 돼서 전화를 하는. 그치. 그 벽 밖에 있는 선은 어디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렇죠. 아무튼. 그래서 이런 방식을 사용을 했는데 네. 이게 우리가 말하는 유선 전화죠. 네, 그렇죠. 유선 전화는 우리가 그 그라이엄 벨이라는 사람이 맞아요. 벨 연구소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 굉장히 그 사람 건방진 사람입니다. 왜 건방져요? 나쁜 사람이. 왜요? 나쁘다고 표현하면 좀 그렇고 그 사람이 그 전화가 처음 발명됐을 때 내가 그 벨 자서전을 어렸을 때 읽었거든. 거기 최초의 전화로 나눈 최초의 대화가 뭔 줄 알아요? 뭐예요? 왓슨군 빨리 이리 와보게. 아니 그 회사라는 것도 서로 평등한 관계에서 일을 해야지. 그 꼭대기층에서 지하에 있던 왓슨을 올라오라고 시킨 게 최초로 시킨 거잖아요. 아, 그래요? 이미 전화라는 게 얼마나 무례한 그 통신 매체인지를 거기서 잘 보여주고 있다. 뭐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뭐 네. 여담을 좀 여기서 시작하자마자 약간 여담을 더 해보자면 그 벨이 네네. 최초의 또 전화를 발명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벨이 특허를 출원하려는 날 네.
그 전화를 특허 출연하려는 사람이 한 명 더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같은 날 드라마 같네. 미국의 엘리샤 그레이라는 발명가가 네네네. 같은 날 특허를 출원하려고 했는데 네. 이 벨이 2시간 더 빨리 출원해서 최초의 발명가가 됐다고 해요. 그래요. 네. 근데 그 같은 방식의 그런 같은 전화라는 그렇죠. 거를 되게 신기하다. 그래서 이 전화는 이제 네네. 출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의 성원을 받으면서 특허 10년 만에 네. 그러니까 1878년에 이제 특허를 냈으니까 네네. 1888년에 네. 미국에서만 15만 가구가 전화를 쓰는 시대를 맞게 됩니다. 당연해지는 시대가 금방 온 거군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전화라는 게 세상에 없었는데 그렇지. 네. 전화가 꼭 있어야 되는 시대로 가게 되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근데도 불구하고 가구당 한 대씩만 있었던 유선 전화기 때문에 네. 집에 누가 전화를 쓰고 있으면 나는 전화를 쓸 수가 없고 그렇죠. 전화가 있는 그 위치에 가지 않으면 전화를 쓸 수가 없었죠. 맞아요. 그리고 여기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뭐 항공기라든지 네. 선박이라든지 네. 자동차라든지 기차라든지 이런 움직이는 이동수단에서는 전화를 이용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유선 전화의 가장 큰 문제점이기도 했죠. 네. 사실 상상조차 못하는 부분이었겠죠 그때 당시에는요. 그렇죠. 네. 그래서 1888년에 네. 주파수의 진동수가 뭐죠? 헤르츠. 1888년에 주파수의 진동수의 단위로도 잘 네. 알려진 헤르츠, 그러니까 하인리 헤르츠가 네. 전자기파를 발견했습니다. 네네네. 전자기파의 진동을 발견하고 네. 이거를 무선 통신을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었어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헤르츠가 이 전자기파를 발견하고 네. 이 전자기파의 주파수를 이용해서 뭔가 이 전화를 한다거나 어떤 정보를 알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사람이 이탈리아의 물리학자인 굴리엘모 마르코니라는 사람이 이 무선 전신을 실험하기 네.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까 말했던 대로라면 제가 뭐 제 특집에서 본의 아니게 얘기했으니까 쳐다보면서 여쭤봐 주셨지만 네. 헤르츠라는 게 이제 소리를 숫자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걸 발견해낸 거잖아요. 네, 진동수라는 거죠. 그렇죠. 진동수를 그러니까 수치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걸 발견했다는 거라면 네. 이제 다른 지구 반대편 어떤 사람이 다른 과학 물리학자가 그럼 이거를 무선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걸 이제 연구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걸 그렇죠. 보고. 은실장이 한 거는 소리의 진동인 거고, 그렇죠, 그거는 그렇죠. 전자기파의 진동을 아, 이용해서 네네네네. 진동을 이용해서 어떤 정보를 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걸. 이제 아이디어를 얻게 된 거죠. 그래서 네네. 아까 말씀드렸던 굴리엘모 마르코니가 네. 무선 전신을 실험을 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니까 전화가 아니고 전신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3km 바깥에 있는 사용자한테 네. 전자기파를 이용해서 무선으로 모르스 신호를 보내는 뚜뚜뚜뚜뚜뚜 이런 네네네.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보낼 수 있는 장치를 개발해서 1896년에 네. 무선 전신에 관한 특허를 영국에서 취득을 하고 최초로 공개 실험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멀리 있는 사람한테 이제 말은 전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어떤 소리를 어쨌든 전할 수 있는 그렇죠. 그걸 이제 최초로 시험을 한 거죠. 이런 네네네. 이제 단순한 정보를 보낼 수 있게 되고요. 예. 이거 이제 1896년 1년 뒤에 네. 1897년에 네. 이 자기의 이름을 딴 마르코니 무선 전신사를 창업을 합니다. 네네네. 마르코니 무선 전신사를 창업을 해서 네. 무선 통신 사업을 시작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SK텔레콤을 차린 거예요. 네. 코리아텔레콤이라고 할게요. 이 뚜뚜뚜뚜를 이용해서 네. U+를 차린 겁니다. 훌륭하구만. 이거 돈이 될 것 같아. 네네네. 라고 해서 차렸는데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두게 돼요. 네. 그 도버 해협에서 있는 도버 해협을 건너서 통신을 가능하게 한다거나 네. 그다음에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 무선 통신을 가능하게 한다거나 이런 기술적인 발전을 통해서 네. 계속 무선 전신을 많은 나라와 나라 간의 통신까지도 사용이 가능하게 만드는 그런 기술들을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아망도 말씀해 주신 대로면 그때까지는 이미 전화에 대한 것들 유선 전화는 활성화가 돼가고 있었지만은 가정마다 하나씩은 있었죠. 네. 근데 이걸 인해서 이제 어떻게든 무선으로 뭐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기능이 생긴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이게 마르코니 전신사 무선 전신기가 네. 타이타닉호에도 설치가 돼 있었다고 해요. 정말요? 타이타닉호가 사고가 났잖아요. 네. 사고가 났을 때 사고 사실을 육지로 이런 사고가 났으니까 빨리 우리를 구해줘라는 네네네. 구조 신호를 이 무선 전신을 통해서 전파하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했고. 그래서 유선 통신의 가장 큰 단점이었던 네네네. 선박이나 뭐 항공기, 그치. 자동차, 기차가 정보를 전달할 수 없다는 네. 그 단점을 무선 전신이 해결을 하게 되죠. 네. 그리고 1901년 시간이 지나서 1901년에 캐나다의 레지날드 패든슨이라는 사람이 네. 최초로 전파에 음성을 실어서 전달하는 기술을 개발합니다. 그러니까 네네네. 지금까지는 뚜뚜뚜 이런 이제 단순한 네. 모스 신호만 보낼 네. 수 있었다면 내 말을 그러니까 마이크를 통해서 입력된 소리를 전기적 신호로 바꾸고 이거를 전파에 결합해서 보내는 방식을 택해서 1901년 12월 23일에 눈이 오면 네. 전보를 쳐서 나한테 알려줘
라고 말하는 음성 선신을 보냈다고 해요. 이거 보세요. 그 아까 그 벨 아저씨랑 네.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왓슨 빨리 일로 와보게 이거랑 눈이 오면 알려줘 이거랑 이렇게 감성적으로 첫 글을 날려보내야지. 어쨌든 굉장히 의미 있는 발전이네요. 그럼 아까 말했던 이제까지는 그 모스부호라는 어떤 부호를 통해서 길고 짧은 소리를 전달하는 게 전부였다면 네. 이제 진짜로 사람의 소리를 전달할 수 있게 된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좀 발전이 찌찌부진하다가 네네네. 계속 뭐 그냥 꽤나 걸렸네. 좀 네. 계속 찌찌부진하다가 1947년에 네. 벨이 설립한 미국의 통신사 AT&T라는 회사가 있죠. AT&T를 벨이 만든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안에 벨 연구소가 있어요. 그레이엄 벨 씨가 AT&T를 만들었어요? 네. 갑자기 소름 돋네. 오늘 들은 방송 중에 제일 충격 먹는. 네. 그래서 이 벨 연구소에 네. 벨 연구소가 계속 어떤 무선 통신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이런 네네. 은 실장과 제가 멀리 떨어져 있을 때도 어떻게 그치. 하면 무선으로 얘기를 잘 나눌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계속 고안을 하게 되는데 네. 기지국을 여러 개를 쪼개서 네네네. 놓는 기술을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지국을 세포처럼 쪼갰다라고 네. 해서 셀룰러라고 해서 셀룰러 통신 방식을 고안을 하게 되는데 이 이전의 통신 같은 경우에는 네네네. 기지국 하나, 네. 큰 그 송신탑. 에펠탑 같은 네. 송신탑 그런 송신탑 하나가 음. 여러 그 송신탑 하나에 여러 장비들이 붙어서 네네. 사용하는 방식을 통신을 하고 있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통신이 1대1로만 가능하거나 음. 아니면 여러 명의 접속자가 있으면 네. 뭐 통신이 매우 불안정한 그런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주파수는 한정이 되어 있는데 네. 그 이상의 통신 트래픽이 발생하는 거를 네네. 커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AT&T에서 개발한 방식은 네. 셀룰러 방식은 이 기지국을 잘게 쪼개는 거예요. 네네네. 잘게 쪼개서 네. 은실장 근처에 있는 기지국의 은실장은 네. 그 기지국을 사용을 하고 저는 제 거에 붙어 있고. 저는 제 근처에 있는 기지국을 네. 사용하고 네네. 그래서 이런 방식의 데이터를 사용을 해서 이 기지국끼리는 유선으로 연결을 하는 그런 방식을 택해서 셀룰러라는 기술들을 많이 보편화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무선이긴 무선이지만 네. 그 무선의 거리를 극복할 수 없으니 그 무선으로 배치할 수 있는 근처까지는 다 유선을 깔아놓는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술의 핵심은 네네네. 기존에는 하나의 기지국으로 퉁치려고 했던 것들을 예예. 잘게 쪼갠다는 거에 그 더 핵심이 셀룰러 있는 기술의 거예요. 핵심이 있어요. 그 유선으로 깔았다는 것보다. 그렇죠. 요거는 그래서 지금까지도 계속 네네. 그렇게 유지가 되고 그렇게. 있는 거예요. 특히 이따가 설명해드리겠지만 네. 5G 통신은 이 기술을 아주 극대화해서 더 잘게 쪼개는 거에 좀 네.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거의 시작이 벨이라는 거에 뭔가 전 지금 처음 알았지만은 AT&T. 네, AT&T지만 어쨌든 그 윌리엄 벨부터 쭉 지금 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되게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수십 년이 지나도록 같은 것만 계속 파고 있는 거군요. 근데 이 셀룰러 방식에 문제점이 있었는데 네. 문제점이 뭐냐면 은 실장네 집에서 제가 전화를 하면서 걸어와요. 예예예. 은 실장네 집에서 이제 녹음이 끝나고 저는 뭐 엄마한테 전화를 걸어서 네네네. 녹음 끝났어요 하고서 가는데 네. 제가 은 실장네 집에서 너무 멀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쪽 이제 뭐 저 긍정인의 집 근처에 있는 네. 기지국과 가까워졌어요. 은실장 기지국과는 멀어지고 네. 긍정인의 기지국 가까워지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면 은 실장네 기지국에서 전화가 끊어져 버려요. 기지국을 벗어났으니까.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기지국을 멀어지는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네. 은 실장의 기지국에서 멀어지는 것들을 감지해서 왜냐면 네. 신호가 약해지는 걸 알 수 그렇죠. 있으니까요. 네. 신호가 약해지는 걸 알 수 있으니까 요거를 그러면 긍정인의 기지국과는 가까워지네. 네. 그러면 긍정인의 기지국으로 자연스럽게 연결시켜주는 핸드오프라는 기술을 도입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역시 AT&T에서 먼저. 그렇죠. 이 셀룰러라는 그 통신 방식 안에 네. 모두 포함이 되고 있는 거고요. 네네네. 그래서 이런 방식을 이용해서 네. AT&T는 차에 설치하는 네. 카폰이라는 기술을 카폰이라는 그 장치들을 네. 되게 보급화를 시켜요. 이 카폰은 40kg 정도 된다고 해요. 무게가요? 네. 무게가요? 무게가 40kg 정도 돼서 차에 싣고 다니고 차에 있는 전기를 이용해서 전화를 쓸 수 있는 네네네. 그런 전화고요. 은 실장 카폰 본 적 있어요? 네, 저는 뭐 부자들만 탄다는 다이나스티, 뭐 이런 데 보면은 실려 있었지. 그랜저 이런 거에 이제. 그 맞아요. 쓸수 저도 있죠. 예전에 네. 저희 삼촌 차가 네. 갓그랜저였거든요. 근데 거기에 그래요? 카폰이 있었어요. 야, 멋있었겠다. 그래서 차에서 전화가 생기면 얼마나 신기합니까? 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AT&T에서 만든 셀룰러 기술을 이용해서 사용한 거고. 그게 근데 1940년대라네. 근데 그때부터 계속해서 카폰이 이제 보급화가 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미 연방통신위원회 FCC가 네네네. AT&T를 적극적으로 밀어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AT&T만 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셀룰러라는 기술이. 그래, 그때 당시에는. 네. 그리고 네. 시간이 계속 흘러서 네. AT&T는
카폰으로 계속 먹고 살아요. 근데 그럴 것 같아요. 사실은 지금에서야 지금 입장으로 생각하면 절대 안 되고 그때 당시에는 항상 전화는 무조건 유선으로만 연결돼 있던 시절이었으니까. 근데 그게 선이 없이도 된대라는 걸 아는 순간 이미 전 세계적인 충격이지 않겠어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AT&T 카폰을 쓰려면 AT&T 통신사를 사용해야 돼 이런 무조건. 개념들이 네. 있었다고 해요. 네. 근데 시간이 흘러서 1973년 4월 3일 네. 벨 연구소에 전화가 한 통 울립니다. 네. 그때 벨 연구소의 연구소장이었던 네. 조엘 엥겔이라는 사람이 전화를 받습니다. 예. 그랬더니 전화를 받았더니 여보세요? 조엘? 네. 여기 이거 나 지금 너한테 네. 맨하튼 한복판에서 전화 걸고 있어. 잘 들림? 이렇게 전화가 온 거예요. 저는 근데 이 얘기를 들은 조엘 엥겔 소장은 네. 가만히 전화를 들고 멍 때리고 있었다고 해요. 충격을 엄청 받았겠네. 네, AT&T 벨 연구소의 가장 큰 라이벌이었던 네. 모토로라가 최초의 휴대폰을 처음 만들었다는 소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모토로라였던 거예요. 그렇죠. 전화가 왔던 곳이. 그러니까 네. AT&T가 계속 자만하고 카폰 정도면 돼라고 얘기했던데 그치. 이 전화를 받을 때는 네. 맨하튼 한복판에서 무선으로 전화를 했다. 그치. 이거를 소식을 전해드린 거기 때문에 네. 놀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 전화를 한 사람이 모토로라 연구소의 마틴 쿠퍼 박사였는데요. 이 카폰보다 훨씬 가볍기 때문에 네. 언제 어디서나 들고 다니면서 사람들이 전화를 할 수 있게끔 네네네. 만들어낸 휴대폰인 거죠. 이 최초의 휴대폰이군요. 그렇죠. 네. 그래서 라디오파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거고요. 네. 이때 다이나텍이라고 불렸던 이 휴대폰이 네네. 무게가 1.13kg, 그 맥북 프로랑 비슷하네요. 네. 길이는 22cm, 그것도 맥북 프로랑 좀 비슷한 것 같은데요. 두께가 12cm. 좀 다르네요. 자, 그래서 벽돌폰이라고 불리기도 했다고 야, 해요. 근데 이게 좀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서양의 서방 문화의 센스인 것 같아. 어떤 첫 전화 어디 걸지? 보통 그러면은 연구소끼리 전화를 걸든지 아니면 본사에서 지금 성공적으로 성공했다 뭐 이런 걸 그런 전화는 다 했죠 이미. 이미 다 했고. 했죠. 하지만 이제 기록상에 남아 있는 게 내가 엿먹인 기록만 남긴 거야. 내가 봤을 때는. 근데 그거를 이제 제일 처음 한 게 가장 큰 경쟁사였던 AT&T에 전화를 했어. 그렇죠. 그리고 또 그걸 마침 연구소장이 받았어. 네. 물론 이제 드라마틱한 전개겠지만, 네. 근데 그렇게 하면서 그때까지 자만하고 있었던 AT&T는 완전 비상사태가 걸렸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때 방식까지가 원쥐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 시점을 원지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네. 이때까지만 해도 어떠한 디지털적인 방식도 가미되지 않았고 네네네. 아날로그 그 자체를 통해서 어. 통신을 하는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무슨 라디오 전파나 뭐 이런 것들. 은 실장이 말한 방식을 네. 그대로 전자기파로 바꿔서 그냥 네네네. 한 다음에 그걸 그냥 듣기만 하는 거예요. 아, 그런 방식을 이용해서 예, 원쥐 예. 방식이라고 하는데 네네네. 원쥐 방식이 사랑을 받으면서 네. 이 최초의 통화가 이루어지고 15년 뒤인 1988년에 미국 전역에서 셀룰러 방식의 전화가 사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미국 전체에서 이제 네. 그러면 그게 그냥 15년 만에 그게 된 거예요? 그렇죠. 엄청 빠르네. 가입자도 150만 명까지로 확대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당시에 휴대폰을 썼던 사람이 150만 명이었던 거예요. 이 당시에 저는 이제 세상에 등장했어요. 아 그래요? 네, 이 당시쯤이면 그렇군요. 이제 등장해 있는 시기예요. 아, 이때쯤이면. 연식이 오래됐군요. 네, 그래서 근데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없었거든요. 우리나라는 당연히 이게 늦으니까 그때는. 네. 근데 이미 미국은 미국 전역에 이게 깔렸다고요? 네. 굉장하네요. 그래서 그렇게 무겁고 그렇게 큰 전화기인데 네, 언제 어디서나 전화가 가능하다는 장점 때문에 그렇지. 사람들이 너도나도 이 네. 비싼 금액을 주고 음. 벽돌폰을 사게 됩니다. 특히 일반 대중뿐만 아니라 이제 뭐 관공서나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버스, 기차 뭐 이런 곳에서는 더더욱 이게 중요해지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카폰도 이미 발전을 계속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네네네. 카폰에 대한 뭐 너무 무거운 카폰도 아니고 이제 점점 작은 네. 그런 카폰들이 등장을 하게 되겠죠. 네네. 근데 이렇게 가입자가 많아지면서 몇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네네. 그 아까 맨 처음에 했던 영쥐. 영쥐에서 네. 발생했던 문제가 다시 생기는 거예요. 가입자가 많아지면서 네. 그렇게 셀룰러로 많이 쪼개놨던 네. 그 기지국에도 사용자들이 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쪼갤 만큼 쪼갰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네. 아무리 그 하나의 기지국이 감당해야 되는 전화가 많아지면서 네. 아무리 잘게 쪼개도 그 기지국 하나마다 네. 감당해야 되는 사용자가 많아지면서 기지국에 부하가 계속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거기에 더해서 네. 보안이라는 게 전혀 고려가 안 된 방식이었죠. 아날로그 방식이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아날로그 네. 방식이다 보니까 은 실장이 말한 거 그냥 그대로 전파에 실어서 보내다 보니까 그 전파를 잡아서 들어보면 통화하는 내역을 들어볼 수 있는 거예요. 뭐 옛날 그 자동차 극장 라디오 주파수 맞추듯이. 그렇죠. 주파수 맞추면 이제 그게 들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 그런 것들이 가능한 어느 정도의 전자기학 지식만 있다면 네. 얼마든지 도청이 가능한 보안적인 취약점이 있었던 방식인 문제가 거예요. 있는 방식이네요. 네. 음. 그래서
원쥐 통신에 대해서 앞서 말씀 아날로그 방식에 대해서 네. 좀 설명을 해드리면 이 0부터 100까지의 주파수가 있다고 생각을 네. 하자고요. 그러면 0부터 10까지는 긍정이랑 아망드랑 통신하는 방. 네. 그리고 11부터 20까지는 뭐 은실장과 캐딜락 형님이 네. 통신하는 주파수. 오래간만에 이렇게 듣네. 주파수를 잘게 쪼개서 통신하는 네네. FDMA 방식을 사용을 했었어요. 주파수 분할 다중 접속 방식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계속 기지국이 감당해야 되는 트래픽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사용자가 많아지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다음 세대의 통신 방식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2G에서 가장 먼저 고려가 된 게 네. 보안이었어요. 이걸 해결하려고 네. 기존의 음성 신호를 전파에 실어 보내는 방식이 아니라 네. 0과 1의 디지털로 한 차례 변화를 한 다음에 음. 데이터를 보내는 디지털 방식의 데이터 전송 방식을 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아날로그 방식은 없어진 거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이제부터는. 이제 사장이 되는 거죠. 네네네. 여기에 더해서 디지털로 데이터를 변환해서 네. 그 데이터에다가 고유한 코드를 부여하게 돼요. 은실장이 네네. 보내는 코드는 뭐 1, 2, 3, 4. 네네네. 제가 보낸 건 4, 3, 2, 1 네. 이런 코드를 보내게 되고 네네. 그 코드를 더해서 이 코드가 맞는 사람들끼리만 통화를 할 수 있게 해요. 그럼 모르는 사람이 도청을 해도 코드를 모르면 내용을 모르게. 그렇죠. 네. 그래서 디지털로 통신하는 덕분에 음성뿐 아니라 문자도 보낼 수 있게 돼요. 이때부터 SMS가 이제 사용이 되는 거죠. 그때부터 그러면 이제 문자 메시지라는 게 생긴 거예요? 그렇죠. 오. 그리고 아까 코드가 더해졌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은실장이랑 아망드가 음. 은실장이랑 아망드랑 통화하는 주파수랑 네. 은실장이랑 캐딜락 형님이랑 통화하는 주파수가 네. 서로 같더라도 어. 코드가 다르면 이걸 거르고 들을 수 있는 기술들이 도입이 돼요. 그러면 이제 더불어서 보안뿐만 아니라 아까 말했던 주파수 모이는 문제도 그걸로 해결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주파수를 분할해서 네네. 너는 A랑 B는 여기서 대화를 해. 네. 나랑 은실장은 네, 저기서 여기서 대화를 할게. 할게. 이런 식으로 했다면 이제는 그냥 한 주파수에서 다 네. 떠들어도 서로 원하는 대화를 들을 수 있게 된 거예요. 네. 이 방식을 음. 코드 분할 방식, 코드 디비전 멀티플 액세스, CDMA 방식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부터는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CDMA 방식은 미국의 퀄컴이라는 회사에서 개발을 했는데 이론적으로 4조 4천억 개의 코드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해요. 뭐 그냥 숫자만 생각하면 4조 4천억 명이 동시에 해도 뭐 이제 할 수 있다. 뭐 이런 거겠죠. 그래서 덕분에 높은 보안성을 가지는 거예요. 네네네. 근데 은실장은 잘 아시겠지만 2G에는 CDMA 방식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네. CDMA 방식은 비주류 방식이었는데요. 네네네. CDMA 외에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는 어떤 방식이 유행을 했느냐? 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듯이 네. 그 GSM이라는 방식이 전 세계적인 네. 표준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GSM 방식은 CDMA랑 또 어떤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자리를 잡은 걸까요? GSM은요 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글로벌 시스템 포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이었거든요. 글로벌이 들어갔군요. 애초에 이름부터 얘는 글로벌이었어? 전 세계를 네. 먹겠어 네네네. 이렇게 한 건데 GSM은 아까 제가 뭐뭐 소개드렸냐면 FDMA, 네. CDMA 소개드렸어요. 맞아요. GSM은 TDMA 기술을 활용을 했어요. TDMA는 타임 디비전 멀티플 액세스인데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네. 시간을 분할해서 아까는 코드를 배치함으로써 여러 명이 들어올 수 있게 한 거였고 코드를 분할해서 네. 그 앞에는 주파수를 분할해서 맞아요. 이번에는 시간을 분할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긍정이랑 제가 통화하는 내용이 주파수 전체에서 1초. 네네네네. 은실장이랑 캐딜락 형님이 대화하는 게 전체 주파수에서 1초. 네. 이렇게 잘게 시간을 쪼개서 데이터를 전송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주파수가 제가 1초라고 했지만 0.0000001초만큼 데이터를 쪼개서 보내기 때문에 네네네네. 실제로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연속돼서 시간이 들리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하고 대신에 이제 약간의 간극 차이는 그럼 생겼겠네요. 이전과 그렇죠. 다르게. 갑자기 이제 FDMA, CDMA, TDMA 이렇게 여러 가지 통신 방식이 나왔는데 네. 좀 정리를 해보면 기존의 원쥐 방식은요 네. 주파수를 쪼갭니다. 네. 그러니까 FDMA입니다. 그래서 이게 파티로 많이들 예를 드는데요. 네. 파티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FDMA는 파티가 열리는데요. 네. 서로 이야기를 하려면 방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파티에 여러 사람이 모였는데 막 은실장도 네. 오고 긍정이도 오고 곰누나도 오고 어떻게 다 옛날 사람들 왔어요. 다 왔어. 캐딜락 형님도 오고 네. 뭐 보고 싶습니다. 다 오셨어요. 네. 다 오셨는데 제 은실장이랑 캐딜락 형님이랑 할 얘기가 있어. 긴히 네. 할 얘기가 있으면 네네네. 방에 들어가서 이야기하시죠. 방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전화가 걸린 거네요. 방으로 들어가서 그렇죠. 이제. 네. 그리고 은실장이랑 캐딜락 형님이 나올 때까지 뒷사람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통화를 못 하고 있는 거야. 계속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방이 여러 개면이니까 기본적으로 몇 명은 들어갈 수 있었겠지만 그렇죠. 주파수가 네. 정해져 있으니까 네. 이 주파수를 이제 얼마부터 얼마 정도의 주파수는 네. 이 사람들끼리 음. 쓴다. 이걸 방으로 비교를 하자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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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은 실장이 나올 때까지는 다음 사람은 계속 줄을 서 있어야 돼요. 기다려야 되네요. 그래서
TDMA 방식이 이 방식을 대체하기 위해서 나옵니다. 네. 뭐냐면 시간을 쪼개는 거예요. 은 실장이랑 캐틀량님은 0.0000001초 정도로만 대화를 하고 나와야 돼요. 아,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저랑 긍정이가 들어갑니다. 네. 저랑 긍정이 들어가서 또 0.0000001초만 네. 대화를 하고 나와요. 네네네. 이렇게 계속 로테이션 하는 거예요. 그럼 방 한 개만 있어도 사용자들끼리는 어쨌든 하긴 다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갑자기. 다만 계속 그 로테이션을 돌아야 하지만 너무 빨리 돌아서 네. 우리가 얘기할 때는 연속된 대화처럼 들리는 그러니까 거예요. 못 느끼고 있을 뿐이지. 그렇죠. 네. 그래서 요 FDMA 방식을 조금 개량해서 TDMA 방식이라고요. 네. CDMA 방식은 아예 그 궤를 달리해요. 그냥 그러네. 연회장에다 모아놓고 네. 은 실장, 은 그치. 실장 막 서로 막 다 소리를 지르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방은 없어. 방은 없어. 네. 다 뜨는데 네. 은 실장이랑 저는 네. 한국어로 얘기를 해요. 아, 그렇죠. 긍정이랑 캐딜라 형님은 영어로 이야기를 해요. 네. 그리고 뭐 또 곰 누나랑 뭐 누구는 그 러시아로만 얘기해. 러시아로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서로는 저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네요. 그렇죠. 그 그러다 보니까 네. 서로 막 다 떠들어도 네. 은 실장과 저만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로 하면 되는 거죠. 나는 내 말만 들으면 되니까. 우리 그렇죠. 말만 들으면 되니까.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FDMA, CDMA, TDMA 방식을 하는데 네. 우리나라는 CDMA 방식을 활용을 했고요. 아... 그리고 우리나라랑 미국만 이제 CDMA 방식을 좀 많이 사용을 했고 네네네. 유럽을 중심으로 다른 나라는 GSM 방식 그러니까 네. TDMA. TDMA 방식을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실제로 글로벌 세계 표준 같은 걸로 쓰이던 게 네. 아까 말했듯이 뭐 글로벌 그 GSM에서 글로벌이라는 이름을 달고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완벽하게 전 세계를 다 커버한 글로벌 서비스는 아니었네요. 그렇죠. 근데 네. 사실 우리나라에서 그 당시에 핸드폰을 쓰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우리나라 핸드폰을 외국에 들고 나가면 전화가 안 터졌어요. 맞아요. 로밍이란 개념이 없었지 방식 그때는. 자체가 달랐기 때문에 네. 핸드폰을 바꿔서 들고 나가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 식으로 사용을 했었어야 됐는데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방식의 차이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나라에서는 불가능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원지는요 말 네. 그대로 음성 통신만을 위한 아날로그 통신이었기 때문에 데이터 통신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어요. 최초의 네. 그거였고요. 그냥 네. 전화만 하면 되지. 맞아요.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근데 2G는 이제 CDMA, GSM으로 넘어오면서 데이터 교환 방식이 디지털로 바뀌었다고 말씀드렸죠. 아. 그러니까 최대 14.4에서 64kbps의 데이터 통신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즘 생각하는 그 데이터 통신, 그러니까 카톡 보내고 네. 이거를 그때부터는 할 수는 있어졌던 거네요. 그렇죠. 카톡 말고 그때는 문자가 대부분이었고 아. 인터넷도 됐죠. 네이트, 쇼 이런 문자열 기반의 인터넷도 가능해졌어요. 맞아요. 그냥 글자만 보이는 그게 있었죠 그때. 맞아요. 맞아, 기억났어. 네. 네. 그래서 뭐 네. 지금 생각하면은 말도 안 되는 속도인 뭐 14.4kbps, 네. 64kbps 맞아요. 이런 속도를 이용해서 저 열심히 그걸로 뭐 슈퍼 액션 패밀리 이런 거 열심히 했습니다. 그 뭐야 미니 게임 천국 이런 네. 거. 네. 다들 하셨을 거예요. 네. 놈 이런 거 했겠죠. 네. 그래서 제가 분량 조절에 실패했다고 말씀드렸죠. 네. 0G, 1G, 2G까지 하니까 일부러 맞출 시간이 됐습니다. 지금 남은 게 3G, 4G, 5G 남아 있고. 네. 또 아까 뭐 와이파이도 하고 블루투스도 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와이파이랑 블루투스는 이번 특집 힘들 것 같은데. 그리고 와이파이는 제가 알기로 뭐 11, 뭐 G, 뭐 네. ABG 뭐 이렇게 막 수도 없이 있지 않아요? 와이파이는. 네. 아, 예. 저희가 이번 자가발전 시즌 3는 이걸 24부작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제가 네. 1G, 2G까지 말씀드렸고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그냥 쉽게 말해서 네. 피처폰이라고 말했던 그 시절까지는 왔어요. 그러네. 이제 2G 폰이라고 얘기했죠. 많은 분들 뭐 초콜릿폰 쓰시고 011, 016, 019 쓰던 시절. 롤리팝폰 쓰시고 네. 그런 그렇지. 시절에까지는 왔기 때문에 네네네. 그러면 그 이후에 스마트폰에서 사용했던 통신 방식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2부에서 금요일 날 네.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망드가 진짜 이번 특집을 사력을 또 다해 준비했고 또 들으시는 분들이 어렵지 않게 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막 낑낑거리면서 옆에서 하고 있는데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저희 지금 유튜브에 많이들 또 혹시나 다른 의견들이나 다른 궁금증이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고 네. 파티에서 또 이벤트 하고 있다는 얘기 잠깐 다룬 것 같습니다. 네. 금요일 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